마지막으로 심채경 박사님인데 어떤 제가 아마 소행성, 소행성 발굴. 네, 소행성 발굴. 네. 소행성이 뭐 보통은 대개는 그냥 평범한 암석들인데 어떤 소행성은 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소행성도 있어요. 만약에 그 금속들 중에 지구에서 굉장히 비싼 금속들이 좀 거기 많이 네. 있다면 거기서 그 금속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비용이 더 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금속이나 어떤 광물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막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그런 새로운 분야예요. 미래하면 아마 우주 탐사, 소행성 탐사 얘기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또 준비하려고. 아 우리나라도 아직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자들이 좀 스터디하고 제안하고 한 단계에 있어요. 박사님 이게 지금 좀 전에 뭐 우주에서 정착촌 같은 것도 또 세울 수 있는 것 같고. 우주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뭐 이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가요? 이게 우리가 지구상에서도 그런 실험을 한 번 했는데 바이오스피어 2라는 실험을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생물권 2호인 거예요. 생물권 2번. 생물권이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이제 통틀어서 생물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직권, 수권, 대기권. 바이오스피어 1은 무엇인가 하면 지구죠. 그 자체. 네, 우리 지구 자체가 첫 번째 그래서 생물권이고요. 바이오스피어 2. 네, 미래 인류가 만약에 화성이나 뭐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실험을 해보는 이제 장이기도 했고 두 번째 생물권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만들어 본 거예요. 아주 커다란 공간을 완전히 밀폐된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열대 우림도 만들고 사막도 만들고 작은 바다도 만들고 그 지구상에 있는 온갖 식물이랑 동물이랑 뭐 지형 이런 거를 다 거기다가 미니어처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과학자 8명이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첫 한 해에는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들어가신 분들이 다 과학자인데 그러니까. 농업 경험이 농업은 또,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8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파벌이 나뉘기 시작하고 야, 현실적이다. 네. 그 안에서 네. 또 이제 남성 여성이 있었는데 누구는 커플이 생기기도 하고 현실적이다. 네, 아담과 굉장히 이브구만. 현실적이죠. 독립된 공간에 이렇게 격리돼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네, 다 겪고 이제 나온 거죠. 의외로 이런 프로젝트가 아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기로는 외부와의 어떤 차단 때문에 물질들에 대한 교환과 농업 이런 거 걱정하는데 의외로 그 안에 사람들이 잘 지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를 여러 가지 어렵고. 떠올라요. 그래서 그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주정거장이나 달이나 화성에 인류를 보내게 된다면 보내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K-팝 스타를 배출한 소속사에서 전문가를 그런 식으로 항상 그걸 이 만들어봤어요. 노하우를 그거 나쁘지 전달해야 않은 것 된다.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근데 뭔가 이제 우주 관련 산업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결국 사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주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실제로 이제 학자로서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회사의 대표이자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엔지니어기도 하고요. 실제 개발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원래 페이팔을 만들었었죠. 네네. 페이팔을 하면서 돈을 엄청 끌어모아서 네. 그걸로 성공한 돈을 이제 우주에다가 뿌리고 있죠, 지금. 듣기로는 위성을 3,000개를
쏘아 올렸다. 예, 뭐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계속 쏴가지고요. 아, 그렇게 많이 돈이 많나? 돈이 많아. 그게 그 스타링크. 네, 그거. 그게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인데요. 지구 근처에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워서 얘로 네트워크를 망을 만드는 거예요. 지구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계획이 되게 많이 있고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게 인공위성을 스페이스X에서만 쏘아 올린 게 3,00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궤도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 국가에서 인공위성을 막 수만 개를 쏘아 올렸을 것 같은데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나요? 부딪히기도 해요. 아, 그런 그래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밀도를 유지하게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 있구나. 우주로 쏘아 올리는 모든 물체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할 때 이제 우리가 어느 궤도로 보낼 것이다, 임무 수명이 어느 정도다, 임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폐기할 것이다 이런 이제 대략의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력으로 등록하지 않는 물체를 올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처단할 수 없거든요. 뭐 거기로 가서 불법도 뭐 이렇게 할 아니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갔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지구 규모에서는 뭐 새로운 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정말 근데 진짜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전쟁에 있어서 그것들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위성들을 우리가 이제 파괴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이러면 진짜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 국가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기술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역시. 스타워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타워즈네. 그거를 처음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남의 나라 위성을 진짜 요격하는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전쟁 나니까. 자국의 오래된 위성, 폐기해야 되는 위성을 자기가 격추하는 그러다 실험을 해요. 잘못 격추하면 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이제 실험적으로 격추를 했다. 폐기에 대해서 격추를 하면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파편들 쓰는 끼. 맞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파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실제로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개는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 통제를 하는데요. 애초에 통제가 잘 안 되는 고장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떨어질지 통제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은 되게 저는 생소한 말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뭐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다는데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큰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일파만파 전파가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일단 트위터를 인수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있던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멀티 플라네터리 스피시스 이렇게 다 행성 종족이에요. 여러 행성을 오가는 여러 행성에 걸쳐서 생존하는 그런 종족인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돼보자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 그래서 장기간 거주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는 곳은 꽤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잘 살아남아 있고 진짜 할 것 같은 데가 스페이스X예요. 그렇구나. 일론 머스크가 50년 내에 화성에 정착촌을 세우겠다. 네. 그게 가능성이 50년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보세요? 50년은 좀 도전적인 목표일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제안하고 있는 개념 중에 우주에서 주유하는 게 있어요. 주유요? 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넣는 네. 거.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 또 방향을 많이 바꾸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한데 연료는 무겁잖아요. 그게 기름이에요? 우주선 연료도? 네, 등유를 쓰기도 하고 고체 연료를 요즘에 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우주 공간에서 막 돌아다니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무겁잖아요. 네. 그 무거운 거를 우주로 쏘아 보내려면 또 연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연료를 많이 주면 또 무거워요. 이게 이제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로켓 공식인데 방정식의 저주. 네,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드는 연료와 에너지량을 계산하는 건데요. 네. 연료를 많이 싣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연료가 또 필요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타협점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데 스페이스 X 같은 데서 제안하는 거는 일단 띄워요. 일단 해서 우주공간 띄워놓고 기름만 가지고 있는 연료만 가지고 있는 우주선을 또 띄워서 우주공간에서 도킹을 시켜서 급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를 해주고 얘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그럼 얘는 우주공간에서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되잖아요. 미 공군이 사용하는 공중급유기를 우주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화성까지 가서 화성에서 착륙했다가 뭐 만약에 필요하면 화성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접근하는 데도 있는데요. 예,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이게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일단 자본이 뭐 네, 거기는 이제 석유로 자본을 많이 가진 나라고 그런데 석유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언젠가는 바닥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석유를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킨 이 나라는 다음 단계를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네. 그것은 개인 과학자의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 차원의 미래를 위한 대비일 수도 있겠어요. 이 아랍에미리트가 화성에 2117년까지 도시를 만들겠다. 2117년. 네, 2117년까지 이제 그 계획을 2017년에 발표하면서 100년 100년 후에 안에.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우주 탐사를 갑자기 막 속도를 엄청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띄운 지도 사실 얼마 안 된 나라거든요. 그 인공위성 띄울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술을 되게 많이 전수해줬거든요. 외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완전 우주 탐사에서는 신생 국가인데 갑자기 화성에 사람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화성에 탐사선 보냈고요. 아 보냈어요? 네, 진짜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한 국가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화성 탐사선 정도 보내려면 한 10몇 년 정도 준비를 해요. 개발 기간. 근데 이 나라는 몇 년 만에 보냈어요.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겠다. 받아서. 이런 전략을 좀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주 탐사를 잘하는 것도 목표지만 화성에 가야 된다는 실제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부라는 이제 정부 조직이 있는데 거기 장관이 사라 알 아미리라는 장관님이 장관도 하시고 화성에 간 그 아말 프로젝트의 담당자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공학자기도 하고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화성 탐사, 뭐 우주 탐사 이런 걸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아이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과정을 바꿔서 우주 탐사가 당연한 거야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를 네.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랑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겠어요.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화성 가겠다, 화성 이주하겠다가 국가의 테마가 된 게 재밌더라고요. 한 국가가 이렇게 꾸는 꿈도 그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랍에미레이트도 사막에 건설된 나라잖아요. 네. 원래 유목민들이었고 떠돌아다녔고 천막이나 텐트에서 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엄청난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부다비 뭐 이런 걸 네.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그 우주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잖아요. 맞아요. 미국인들도 서부의 거의 사막에다가 도시를 이렇게 건설했잖아요. 라스베가스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걸 경험하고 그 국가를 성공시킨 사람들에게는 화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쩐지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있을 같고 다른 나라보다는 하는 게 할 수 아닐까. 있을 것 같은 네. 생각.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중국이나 미국이 가려고 할 거거든요. 네, 언젠가는 그 그렇겠죠. 지금 경쟁 중이니까 네. 조금 앞설 수 있다면 그 기술을 다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팔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정부가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방면을 다 이렇게 생각해보지 고민했겠죠. 않았을까. 근데 결국은 나가야 되긴 하는 것이 길게 보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칼 세이건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문명에는 두 가지 미래가 있을 뿐이다. 하나는 한 행성에 있으면서 행성과 함께 멸망하는 것. 다른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문명을 다른 곳으로 전파시키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여기 있으면 언젠가는 여기 끝날 거 아니야. 그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행성이나 네. 우리의 미래가 안 나가면 결국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망하거나 나가거나. 그러면 사실 그 다행성 종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 세대에서는 가는 거는 가능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또 가서 번식을 하고 다음 세대까지 살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거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외교부죠, 근데? 그게?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오, 왜 외교부에서 이제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준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정도 후 뭐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치면 그때의 정치, 국제사회 관계, 지구와 화성 사회의 관계는 어떠할까? 화성을 정치적인 어떤 국제 관계로서 보는 거군요. 네, 가면 네. 외교부 직원이 파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투표권을 줘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화성에 오래 생존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 더 이상 뭐 한국 사람 안 하고 우리 나라 세울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은 다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누가 개인이나 어떤 국가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게 미국 정부에서는 달에서 흙을 얼마쯤 가져오면 그게 뭐 그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국가가 그럼 이건 사주겠다. 민간 기업한테 약간 장려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달 좀 가서 파와라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다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탐사를 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는 정말 우리가 정착촌이 형성된다면 그 뭐 땅은 모두의 땅이지만 그 기지는 우리 거야라든지 기지 안에 있는 뭐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 우리 거니까 밟지 마라든지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지금 있죠. 남극이 그렇지 않나요? 남극도 네, 남극도 소유 못하죠. 근데 소유는 못해요. 기지는 자기 거인 거죠. 저는 화성도 만약에 여러 정착촌이 여러 나라 정착촌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까지 보고하는데 몇 년 걸리고 우리끼리 해결하는 뭔가를 만들자 하고 분명히 있을 문제는 지구에 자꾸 뭔가 시킬 거거든요. 네. 야, 너네 뭐 좀 채취해서 보내. 뭐 좀 해. 정작 화성에 있는 사람들 그걸 하려면 우주복 입고 나가갖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받아야 되지?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하겠죠. 네, 독립하자. 이거 연락 끊자. 손절. 야. 그죠. 이걸 누가 했냐면 그런 게 이제 국제 정치나 이런 거를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전공하셔서 석사를 받으시고 SF 소설을 쓰고 있는 배명훈 작가님이 그걸 했어요. 정말 완전 적격자였죠. 이제 SF 소설가라서 이런 화성 환경 잘 아시고 또 국제 정치 너무 잘 아시고 전문가니까 사실 미래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SF 작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SF를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책을 보면 돼요. 책을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미 다 생각해서 글로 써놨고 심지어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다 쓰여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시뮬레이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해보는 것보다 SF 소설을 보는 거죠. 그런 게 되게 허무맹랑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 2022년에 웬 그렇죠. 화성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제 세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같은 것도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1700년대 초반에 철학자들이 그냥 상상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철학이 뭐 민주주의의 시초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이 처음에 삼권 분립 얘기하고 뭐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할 때 당시는 다 이론들이었는데 네. 이제는 실현이 되고. 이게 당연한 이제 우리의 상식이 됐지만 시작할 때는 상식이 다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배명훈 작가가 진짜 먼 미래에 언젠가는 우린 다 모르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배명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우면서 이분이 그럴 수도 이분이 화성으로 우리가 갔을 선구적인. 때 정치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 했던 분이라고 이름 외울지도 몰라요. 1번 네. 배명훈, 2번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날지도 몰라. 근데 실은 그걸 연구하다 보면 현재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가 그것이 또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